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인 함윤희 작가의 되돌아오는 곰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되돌아오는 곰, 함윤희. 화마는 나흘 만에 잡혔다. 두툼한 잿더미와 무너진 바위들만 남기고서 노고는 결심했다. 담배를 끊자, 한 번에 끊어버리자. 대신 그는 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몇 시간 내내 산불의 사진만 바라보자니 눈이 따끔거렸다. 사진 속 불길은 어쩔 수 없이 아름다웠다.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 타오르는 가지들이 밤을 붉게 밝히고 바위를 감싼 불꽃은 날개처럼 솟구쳤다. 노고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폈다. 어떤 사진 앞에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줄에 묶인 채로 화마의 먹이가 된 개들, 산 위로 녹아내린 짐승들의 잿더미. 지난 나흘간 몇 장의 사진을 보았더라. 수십 장, 어쩌면 수백 장에 달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사진도 노곤이 찾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노곤은 도시락통을 열면서 말했다. 주말에는 산에 다녀올까 해요. 노아가 고개를 들고 그와 눈을 마주쳤다. 언제나 그랬듯 탕비실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읍내의 백반집에 갔을 터였다. 어쩌다 노아와 매일 점심을 먹게 되었더라. 잘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노아는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탕비실에 찾아왔다. 언젠가 센터의 다른 직원들이 노아에게 슬그머니 질문하는 순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었다. 노아 씨는 박 주사가 안 무서워요? 노아가 물었다. 전에 일하던 곳 가시는 거예요? 노건이 답했다. 네,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네요. 그냥 한번 직접 보고 올까 싶어요. 노아가 양손을 만지작거렸다. 노건은 그를 빤히 지켜보았다. 그날 노아의 대답을 떠올리면 언제든 웃음이 나왔다. 질문을 받은 뒤 노아는 양손을 한참이나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었다. 글쎄요, 노건 주사님 요리를 엄청 잘하시는데 맨날 나눠주세요. 노아가 불쑥 말했다. 주사님,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주말에 가실 때요. 사네요? 왜요? 그냥 마음이 쓰여서요. 노곤이 웃었다. 아니, 누가 주말에 직장 상사를 만나요? 아니, 그래도 그거랑 다른 게 저희는 친하잖아요. 노아는 그렇게 말하고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젓가락을 툭 내려놓는 손짓까지 그 모든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노건은 빠르게 뱃길을 들었다. 아니, 가고 싶으면 같이 가요. 토요일 아침에 출발할 거예요. 노아가 웃었다. 노건 역시 웃어버렸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희뿌연 유리창 너머로 검게 번진 산맥이 펼쳐졌다. 새카맣게 그을린 산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붉거나 노란빛으로 번뜩거렸지. 저물지 않은 태양처럼 사흘 내내 빛났다. 노고는 그것을 보면서 내내 손톱을 물어뜯었다. 너덜너덜해진 손끝을 보며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있을까? 그 산에서 아직도 살고 있을까? 그해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지리산에서 걸려온 전화는 사무소 곳곳을 돌아 우독은 과장의 손에 도착했다.
전화를 끄는 과장은 눈썹을 긁적이다가 입을 열었다. 곰이 왔다고 그러네요. 노고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곰이요? 직원 중 하나가 물었다. 곰이요. 우덕은이 덧붙였다. 아마 또 그 곰이겠죠.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고는 몇 분간 말없이 기다렸다. 곰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 동물을 뜻하는지 혹은 일종의 암호인지 누구도 그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사무소 사람들 대부분이 노곤을 어려워했다. 그들은 노곤이 신입이라는 것을, 그가 대학을 갓 졸업했으며 이 사무소가 첫 직장이라는 사실을 잊은 양 굴었다. 낯선 상황은 아니었다. 노곤이 어느 집단에 녹아들기까지는 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람들은 대개 노곤을 불편해했다. 처음에는 그의 거대한 몸집에 압도당하고 이후에는 그의 무표정이 난처하다고들 했다. 어쩔 수 없지. 노곤은 생각했다. 불편한 건 피차 마찬가지니까. 노곤이 손을 들자 사무실의 눈길 모두가 그에게로 쏠렸다. 노곤은 모른 척 말했다. 과장님, 저는 곰이 뭔지 모르는데요. 아, 맞네. 박주임 들어오기 전에 생긴 일이구나. 잠깐 와볼래요? 과장에게로 가려면 사무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야 했다. 통로 측 직원들이 어깨를 움츠리며 자신의 의자를 당겼다. 노고는 그들 사이를 느리게 지나갔다. 우덕은 과장이 빈 의자를 꺼내주었다. 노고는 그의 옆에 앉았다. 과장은 사무소 내에서 노곤을 꺼리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위 탓인지 경력 덕인지 혹은 한평생 산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모두 우덕은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온화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다. 지위나 나이 상관없이 존댓말을 쓰고 자잘한 실수는 웃으며 넘어갔다. 정말이지 괜찮은 상사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 노고는 생각했다. 나는 왜 사람이 이토록 불편할까? 아니, 사실은 불편하다는 말로도 부족했다. 우도근은 불편하고 깨림칙한 존재였다. 이 곰이 그 곰이에요. 과장이 컴퓨터를 가리켰다. 화면 한가운데서 어린 곰이 양팔을 벌리고 있었다. 가슴에 흰 반달을 환히 내보인 모습이었다. 과장이 말했다. 우리끼리는 도돌이라고 불러요. 노곤이 물었다. 도돌이요? 우도군이 정정했다. 도돌이표 할 때 그 도돌이요. 그가 곰의 얼굴을 툭툭 두드렸다. 이 녀석이 말이에요. 매년 돌아오거든요. 아무리 내쫓아도 포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도돌이에요. 멈추지 않고 되돌아와서요. 노아는 반쯤 감긴 눈으로 차에 탔다. 어깨에 맨 가방 입구로 스테인리스 보온병이 비죽 나와 있었다. 그는 차가 출발했을 때부터 꾸벅거리며 졸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무렵에는 푹 잠들었다. 노건은 라디오 소리를 줄였다. 양쪽 창 너머로 산기슭이 형태를 드러냈다. 새카맣게 탄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다. 노건이 기사에서 찾아본 대로였다. 산은 파괴되고 소실되었다. 기사들은 특정한 단어들을 되풀이했다. 재앙, 재난, 상실. 평소에도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이었으나 이번 피해는 유난히 참혹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로부터 불씨가 솟아올랐다. 불씨는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번졌다. 마치 누군가 사주한 양, 화마는 적절한 조건 속에서 긴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다. 현장의 직원들은 검은째로 뒤덮인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했다. 마스크를 벗으면 까만 코피가 쏟아져요.
그들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매일 목이 아픕니다. 그들의 말은 노곤을 슬쩍 스치고 사라졌을 뿐이다. 노곤의 머릿속을 채우는 건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는 곰을 생각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곰에 대한 질문만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괜찮을까? 살아있을까? 산속에서 이제는 폐허로 변한 그곳에서. 노곤은 흘끗 조수석을 보았다. 노아는 덜컹거리는 창에 이마를 댄 채 잠들어 있었다. 노곤은 뒷좌석에 목베개를 찾으려다가 관두었다. 괜한 배려를 해준답시고 잠을 깨우는 건 아닐까. 상사와 여행을 한다는 생각에 가득 긴장하여 잠들지 못한 건 또 아닐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손이 움츠러들고 말았다. 노곤은 한숨을 내쉬고서 속력을 올렸다. 여전히 이런 일들이 어려웠다. 어느 정도 치밀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조차 무엇을 해주는 게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노아는 톨게이트를 지날 즈음에 깨어났다. 잠이 덜 깬 눈으로 좌우를 살피고서 웅얼거렸다. 주사님, 커피 안 드셔요? 드셔야 해요. 제가 직접 내렸는데 맛있을 텐데. 그는 보온병 뚜껑에 커피를 따라 건네고서는 다시금 까무룩 잠들었다. 노고는 홀로 웃다가 커피를 마셨다. 노아의 말이 맞았다. 커피는 맛있었다. 알맞게 따뜻하기도 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마지막 야생 반달곰은 설악산에서 죽었다. 1983년 노곤이 태어난 해였다. 곰은 살해당했다. 웅담을 노린 밀렵꾼들의 총알이 곰의 척추를 뚫었다. 곰은 총알이 박힌 몸으로 마등령 계곡까지 달아났다. 바위들 사이에 웅크려서 며칠을 울어댔다. 그의 죽음을 다룬 기사는 울음소리를 이렇게 묘사했다. 으엉, 으엉. 글자로 적힌 울음은 처절하기보다 우스꽝스러웠다. 으엉, 으엉. 짐승은 보름 가까이 앓다가 죽어버렸다. 우도근은 말했다. 그 후로 이 산에는 곰이라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노곤이 입사하기 3년쯤 전에 곰 한 마리가 설악산에 나타났다. 9살 배기 암곰이었다. 155cm의 신장에 100kg, 날렵하다고 할 만한 덩치였다. 몇 해 전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 가슴곰 중 하나인 양 싶었다. 주말 등산의 사람들이 그를 처음 발견했다. 당시 암곰은 폭포를 어슬렁거리며 도토리를 줍고 있었다. 신고인은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곰이 도토리를 먹는다니까요. 곰이 원래 도토리를 먹어요? 사무소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리산에 방생한 곰들이 다른 국립공원으로 넘어간 일은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설악산이라니 이 정도의 거리를 이동한 야생동물은 한 번도 없었다. 남부 보전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쪽에서도 직원들을 내보냈다. 모두의 목적은 최대한 빠르게 곰을 생포하여 지리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당시 계장이던 우도근을 포함하여 현장직 몇몇이 포획조에 가담했다. 그들은 방패와 밧줄을 쥐고서 산을 올랐다. 암곰은 폭포에 있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후다닥 참나무에 올라가서 버텼다. 우도근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녹색 그물을 설치했다. 보존센터 직원이 마취총을 쐈다. 10여 분이 지나고 정신을 잃은 곰이 그물 위로 떨어져 내렸다. 기절한 곰은 꽁꽁 묶인 채 지리산으로 돌아갔다. 그쯤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달이 지난 뒤 암곰이 새끼를 남기고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암곰이 새끼를 설악산에서 낳은 것인지 혹은 설악산까지 데리고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새끼곰이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곰에게 어떤 발신기도 붙어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새끼 곰은 폭포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홀로 남은 새끼를 잡는 일은 딱히 어렵지 않았다. 당시의 도돌이는 약 60cm 정도였다. 포획되는 순간에는 나무 뒤에 숨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촉촉한 코나 동그란 귀가 어찌나 귀엽던지 현장에 나온 직원들 모두가 끙 소리를 냈더랬다. 붙잡힌 도돌이는 어미와 마찬가지로 헬리콥터를 타고 지리산으로 갔다. 현장에 간 직원들은 은은한 얼굴로 말했다. 그 녀석 돌아가서 엄마랑 다시 만났겠지? 이거 참 이상가족 상봉이네. 그들 중 누구도 그 곰이 귀환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새끼 곰이 무수한 위험을 무릅쓰며 산맥을 넘어오다니. 우덕은이 손가락을 튀겼다. 그런데 진짜로 이 녀석이 돌아온 거예요. 2년 만이었다. 이번에는 대피소의 직원이 먼저 곰의 흔적을 발견했다. 대피소 부근의 물풀의 나무에 커다란 발톱 자국이 남아있노라고 했다. 족제비나 오소리의 발톱 같지는 않다.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깊은 자국인데 꼭 곰이 남긴 흔적처럼 보인다고. 모인 카메라를 추적한 결과 그의 말은 사실로 밝혀졌다. 다시금 보존센터의 직원들이 오고 또 한 번 포획조가 꾸려졌다. 우덕우는 지난 포획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받아 두 번째로 방패를 들었다. 곰은 나무 위 벌집을 습격하던 중에 붙잡혔다. 마취총에 맞아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보존센터 직원들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 몸을 밧줄로 묶어야 했다. 그들은 곰의 왼쪽 귀에서 조그만 기계를 하나 발견했다. 배터리가 다른 발신기였다. 수의사는 말했다.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서식지를 탈출한 모양이네요. 수의사는 곰이 3살이 조금 안 된 암컷이며 또한 2해 전 이 산에서 퇴출당한 새끼 곰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주었다. 모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얘가 그 곰이라고? 우리가 가족품으로 돌려보낸 아기곰 말이야? 수의사가 말했다. 뭐 이제 아기라고 부르긴 뭐하죠? 그의 말이 맞았다. 철창에 갇힌 짐승은 1m하고도 58cm였다. 몸무게는 145kg. 울부짖는 모양새는 가히 맹수라고 부를 만했다. 곰이 또다시 지리산으로 돌아간 후에도 다들 찜찜한 느낌을 걷어내지 못했다. 과장이 말했다. 물론 그 느낌이 맞았죠. 1년 만에 지리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치 추적을 했는데 KF-75가 그곳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요. 돌아갔다. 그쪽에서도 돌아갔다고 표현하더군요. 설악산의 직원들은 혀를 찼다. 독한 곰이다. 지독한 곰이야. 쑥덕거렸다. 곰 방사 계획 같은 거 대체 누가 짠 거냐? 낮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했다. 심지어 그때는 한겨울이었다. 나뭇가지마다 흰 서리가 열매처럼 맺혀 있었다. 다른 반달곰들이 지리산 곳곳에 웅크려 동면을 취하고 있을 때 단 한 마리의 곰만은 얼어붙은 산맥을 넘어 고향에 돌아왔다. 그때부터 직원들은 곰을 도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며칠간 추적이 이루어졌다. 곧 곰이 설악산에서 동면을 취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에는 사무소에서도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했다. 어느덧 3번째로 이곳에 방문한 보전센터의 직원들과 함께 동면 포획을 준비했다. 산속의 굴 어딘가에 잠든 곰을 끌어내는 방법이었다. 노건이 끼어들었다. 잠든 중에 끌어낸다고요? 네, 그래서 동면 포획인 거죠. 무서운 방법이네요. 사실은 그게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데요. 곰의 입장에서는 잠든 사이에 세상이 뒤바뀐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덕은이 턱을 괴고서 노건을 바라보았다. 곰의 입장이라. 과장이 중얼거렸다. 잠시 후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노건은 그 미소를 해석할 수가 없었다. 우덕은이 말했다. 박주임은 곰이 불쌍한가 봐요. 나는 우리 직원들이 불쌍한데 매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짐승 하나 때문에. 안 그래요? 노건은 허리를 꼿꼿이 폈다. 우덕은의 앉은 키는 그보다 훨씬 작았다. 160cm를 아슬아슬하게 넘는 키에 가느다란 팔다리. 그와 비슷한 외양의 남자들은 대체로 노건을 불편하게 여겼다. 경계한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들은 노건의 몸을 그의 크기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듯했다. 과장은 한 번도 그런 기색을 내보인 적 없었다. 외려 그는 어린아이를 하듯 노건을 대하곤 했다. 이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노건 주임님, 이번 포획 작전에 같이 가볼래요? 노건은 숨을 들이마셨다. 곧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예, 좋아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덕은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 좋다. 그럼 정해진 거지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사무소는 노건이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늙은 소나무 두 그루가 정문 양옆에 서서 가지를 맞대고 있었다. 진입로 안쪽으로 목조 건물이 보였다. 여기까지는 화마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모양이었다. 노건은 정문 건너편에 차를 세웠다. 막 깨어난 노아가 엉킨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다. 노건은 한 차례 심호흡하고 입을 열었다. 노아 씨,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을 먼저 드려야겠는데요.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곰이 한 마리 있었거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우스꽝스러운 시작점이었다. 노건은 가능한 건조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개체, 포획, 복원 프로젝트, 서식지, 정부 지침. 그런 단어들이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도돌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뒤 차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노아는 찌푸린 얼굴로 양손을 만지작거렸다. 노고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마침내 노아가 고개를 들더니 활짝 웃어 보였다. 노고는 물속에 나온 사람처럼 참던 숨을 내쉬었다. 노아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청난 사연이네요. 저라도 여기 왔을 거예요. 잘 오셨어요. 노고는 발끝을 내려다 보았다. 양뺨이 화끈거렸다. 곧 코끝까지 시큰거릴 듯했다. 노고는 노아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에서 내렸다. 문을 열자마자 서늘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푸른 길을 머금은 하늘이 유달리 깨끗해 보였다. 노고는 길을 건넜다. 사무소 정문 기둥에 기대고 서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기억대로라면 사무소의 점심시간이 끝나기까지 약 40분이 남아 있었다. 건너편에서 달칵 소리가 튀었다. 우도근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뭐야? 박노건 주임이 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사무소 앞에 와서요. 인사라도 드리려고 했어요. 우도근이 정문으로 나오기까지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노고는 금세 그를 알아보았다. 깡마른 몸집과 사냥처럼 총총거리는 걸음걸이. 과장은 그대로였다. 머리가 더 벗어지지도 주름이 늘어나지도 않았다. 시간은 그를 부드럽게 비껴간 듯 보였다. 우도근은 어설픈 인사치레로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곧바로 질문부터 던졌다. 아니, 진짜로 뭐 때문에 왔어요? 도돌이 말이에요. 무사한가요? 에? 도돌이? 도돌이.
아시잖아요. 되돌아오는 곰이요. 우덕은이 길게 소리를 냈다. 탄식 같은 소리였다. 노고는 지금껏 내내 연습한 얼굴, 가능한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로 버티고 섰다. 과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물었다. 박주임, 그거 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거 물어보러? 네, 맞습니다. 세상에, 박주임 대단하네요. 아니지, 지금은 주임이 아니지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보통 주사라고들 불러요. 그래요, 박노건 주사님.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거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1시간은 걸릴 텐데. 굉장하네. 정말로 굉장하네요. 노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과장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우덕은이 한숨을 내쉬면서 웃었다. 눈에 익은 표정이었다. 그가 눈을 비비면서 말했다. 요새는 산불 뒤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재난안전과고 자원보전과고 할 것 없이 다들 난리거든요. 곰까지는 신경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발신기는요? 센터 쪽에서 확인 들어가지 않았어요? 발신기 그거 과장이 수염 자국조차 없는 턱을 어루만졌다. 어디 보자.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봐요. 지금 몇 시죠? 점심시간 끝나려면 아직 30분 남았어요. 과장이 허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노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마침내 우덕은 쪽에서 손을 들었다. 좋아요. 알아봐 줄게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데. 감사합니다. 사무소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래요? 괜찮습니다.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차 안에 있을게요. 친구? 박주임 친구요? 네, 직장 동료 겸 친구요. 같이 왔어요. 과장이 눈을 치켜 떴다. 입은 해 벌어졌다. 조금 뒤 이상하리만큼 환한 웃음이 그의 얼굴 곳곳으로 번져나갔다. 노건은 멍하니 그를 보았다. 과장이 왜 이토록 즐거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덕은은 사뭇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금방 올 테니까 기다려요. 노건은 그의 뒷모습이 사무소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자신이 과장의 안부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3차 포획은 이른 새벽 중에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사무소 정문 앞에 모였다. 푸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우덕은의 이야기에 등장하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수의사는 노건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젊었다. 그와 함께 온 보전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우덕은과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다. 그들은 6다리가 달린 은색 안테나를 들고 있었다. 그것으로 곰을 찾아냈다고 했다. 곰은 탐방로로부터 머지않은 계곡을 배회하는 중이었다. 도돌이가 홀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 계곡이었다. 설악산에서도 꽤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노건과 우덕은을 포함한 공원 사무소의 직원들 외에도 곰이 머무는 구역 근처의 분소 직원들 역시 합류했다. 사람들은 장비 지원조와 마취조, 추적조로 나뉘었다. 노건은 장비 지원조에 배치되었다. 곰을 붙잡아 데려오는 데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는 역할이었다. 우덕은은 추적조에서 움직이기로 했다. 우덕은의 조가 선 뒤에 노건의 조가 후미에 섰다. 행렬은 흔들 다리를 건너고 금강문을 거쳐서 산길을 올랐다. 폭포 방향이었다. 그들은 곧 탐방로를 벗어나 숲 안쪽을 가로질렀다. 나무로 둘러싸인 공터에서 멈춰서 짐을 풀었다. 노건은 가방을 내려놓고 장비를 하나씩 꺼냈다. 녹색 안전그물과 구조용 밧줄, 헬멧과 방패 등이 손에서 손을 타고 넘어갔다. 이제 마취조와 추적조가
공터 너머의 폭포로 가서 곰을 데리고 올 것이었다. 노건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숲을 뒤에서 조끼를 걸치는 우덕은이 보였다. 노건은 그에게 다가갔다. 우덕은이 인사를 건네려는 듯 한 손을 들어 올렸다. 노건은 그 몸짓을 무시하고 다짜고짜 물었다. 곰이 여기에서 살 수는 없나요? 예? 뭐라고요? 곰 말이에요. 3번이나 돌아왔잖아요. 여기가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원하는 곳에 놓아주는 게 불가능한가 해서요. 침묵이 흘렀다. 과장이 천천히 헬멧을 썼다. 턱에 매는 끈을 고정한 뒤 노건을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웃음기조차 없는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박노건 주임님. 네, 우덕은 과장님. 저건 맹수예요. 말이 천연기념물이지 사실은 유해조수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국립공원이에요. 매일 사람들이 오가는 산이요. 이해하겠어요? 노건은 숨을 들이마셨다. 올라오는 말을 삼키려 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노건이 말했다. 저도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저도 안다고요, 과장님. 매일매일 사람들이 여기에 오잖아요. 자연이 좋다거나 건강해지고 싶다거나 취미생활이라면서 산에 오르내리죠. 그런데 제 말씀은요, 과장님, 그건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곰의 경우는 다르다고요. 쟤는 이 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되돌아오는 거겠죠. 여기에서 살아야 하니까. 여기서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건은 입을 다물었다. 턱이 떨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들이 느껴졌다. 과장은 자신의 이마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거의 탄식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그는 노건이 건넨 가방에서 보호구를 하나씩 끄집어냈다. 그가 팔꿈치와 무릎 위로 보호구를 주섬주섬 끼우며 말했다. 우리 박노건 주인님은 말이야.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노건은 그를 쳐다보았다. 질문들이 입안을 맴돌았다. 여기란 어디이며 대체 무엇이 안 되는 거냐고. 여기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론 노건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우도근은 낡은 지프를 타고 되돌아왔다. 도돌이가 사라진 지점까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직원들에게 미리 얘기해 놓았다고도 덧붙였다. 어째서인지 과장은 들뜬 듯 보였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나쁜 제안은 아니었다. 과장이 따라 나서준다면 훨씬 간편하게 산을 돌아다닐 수 있을 터였다. 노아와 노건은 지프 뒷자리에 올라탔다. 과장이 몸을 돌려서 노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 반갑습니다. 박노건 씨 직장 동료라면서요? 네. 노아가 그와 악수하며 답했다. 동료 겸 친구예요. 차가 출발하고 나서 노건은 우도근의 말을 다시금 곱씹었다. 박노건 씨라니 생경한 호칭이었다. 우덕은 과장이 자신을 그렇게 부른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아주 오래전 저 산속에서. 우덕은의 지프는 금세 산중 도로로 들어섰다. 오른쪽으로는 까맣게 탄 산맥이, 왼쪽으로는 잿빛 강이 이어졌다. 검은 산에서부터 흩날린 잿가루가 차창에 달라붙었다. 지프는 강의 구비를 따라서 모퉁이를 돌았다. 국립공원의 시작점을 알리는 아치형 입구와 함께 강변을 따라선 갖가지 가게들이 나타났다. 잿빛 먼지에 휩싸인 편의점과 식당, 분사무소와 등산로로 향하는 흔들다리. 우도구는 다리 앞에 차를 멈춰 세웠다. 차창을 내리고 강 건너편을 가리켰다. 저쪽이에요. 노건과 노아는 창밖으로 목을 뺐다.
강 건너로 접근 금지 테이프를 친 약수터가 보였다. 폭포 방향으로 입산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구간이었다. 몇 해 전 노건이 3차 포획 행렬에 낀 채로 지나갔던 지점이기도 했다. 우덕은이 다시 약수터 위쪽을 가리켰다. 저쪽 산허리에서 발신기를 발견했어요. 아주 훼손되었다던데 억지로 뜯어버렸나 봐요. 그 외의 흔적은 못 찾았고요. 네, 사체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과장이 룸미러로 노건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그가 시동을 끄면서 말했다. 산에 다녀오고 싶으면 지금 다녀와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노건은 머뭇거렸다. 적잖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지금껏 우덕은을 오해했던 걸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과장은 친절하고 온화한 남자였다. 노건의 기억 속에서 보여주던 적대적인 태도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허탈한 웃음이나 경시하던 눈길 역시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아군처럼 보였다. 노건은 차에서 내렸다. 노아가 한 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고 약수터를 지났다. 숲은 고요했다. 산으로 향하는 계단의 난간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바삭하게 타오른 나무들은 식물보다는 불꽃의 잔재처럼 보였다. 보이는 곳마다 회색채가 휘날렸다.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잎사귀도 흔들리지 않았다. 도돌이를 처음 만난 날과는 모든 게 달랐다. 추적조와 마취조는 숲 너머로 떠났다. 장비 지원조는 공터에서 짐을 가지고 대기하기로 했다. 노건은 바위에 등을 맞대고 선 채 숲속을 바라보았다. 한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울창하게 자라난 나무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잎사귀 사이를 지나온 변위가 땅 위로 불쑥 솟은 뿌리 위에 고였다. 낯선 소리가 그 풍경을 뒤흔들었다. 쿵! 높은 곳에서 묵직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나무에 기대앉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새들이 날아오르고 잎사귀들이 흔들렸다. 산 전체가 몸을 털어내는 듯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아득하게 번져왔다. 곧 그들이 나무 그늘 밖으로 걸어 나왔다. 행진이라도 하듯 한 줄로 선 채 숲을 가로질렀다. 수의사와 과장이 선두에 서 있었다. 그들 뒤로 들것을 붙든 남자들이 내려왔다. 노건은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들것 안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짐승이 있었다. 포로처럼 눈과 입, 팔다리를 묶인 모습이었다. 노건이 가져온 밧줄이 곰의 몸을 X자로 붙잡았다. 수의사의 목에 둘렀던 파란 천은 곰의 눈을 덮고 있었다. 벌어진 잎 사이로 붉은 혀가 늘어져서 달랑거렸다. 노건은 행진을 쫓는 아이처럼 곰을 따라서 걸었다. 필사적으로 들것을 쫓아가며 곰을 보았다. 둥근 귀에 부착된 발신기를, 어깨와 가슴을 가로지르는 흰 반달을, 마른 땅처럼 갈라진 발바닥을 보았다. 남자들은 공터 정중앙에 들것을 내려놓았다. 다른 사람들도 보호구를 주섬주섬 벗었다. 노건은 장비들을 챙기는 일도 있고 내내 곰만 바라보았다. 바로 옆에 다가온 사람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한번 만져봐요. 노건은 놀라서 옆을 돌아보았다. 우덕은 과장이었다. 그가 부드러운 얼굴로 곰을 가리켰다. 쓰다듬어 보라니까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머뭇거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노건은 곰의 배 위로 손을 얹었다. 검은 털은 까슬까슬하고 서늘했다. 피부는 몹시 단단했다. 노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털과 살. 그 안에서 흐르는 피가 손바닥 아래에서 두근거렸다. 노건은 눈을 깜빡였다. 곰의 치욕과 자존심, 곰의 마음에 대하여 생각했다. 끊임없이 돌아온다는 뜻의 이름도 곱씹었다. 짐승이 꿈틀거린 순간에도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나중에 과장과 수의사를 비롯한 몇 사람이 물어보았다. 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왜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노건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느꼈던 소속감을 묘사할 방법이 없었다. 그토록 아늑하고 달콤한 마음은 처음이었다. 극복해낼 수도 없으며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곰은 소리를 질렀다. 으엉 소리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밧줄의 매듭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곰은 순식간에 들것에서 벗어났다. 그는 노건이 보았던 사진처럼 양팔을 벌리고 가슴에 흰 반달을 환히 드러낸 채로 일어나 섰다. 도돌이는 잠시 휘청거리다가 노건을 끌어안았다. 끌어안았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표현을 썼다. 끌어안았다. 곰이 그를 끌어안았다고. 노건은 등 뒤에 바위로 쓰러졌다. 그 순간이 노건의 목숨을 구했다. 곰의 무게는 노건의 몸을 지나서 바위 아래로 분산되었다. 만약 선차로 힘겨루기를 했거나 땅바닥에 곧바로 쓰러졌다면 노건의 뼈는 모조리 부서지고 말았을 것이다. 노건은 그 접촉을 기억했다. 그날의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 선명히 기억했다. 늑골을 짓누르는 냄새와 촉감. 곰은 노건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작았다. 그런데도 어찌나 무거운지 꿈쩍도 할 수 없었다. 노건은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도돌이는 저를 껴안은 게 아니에요. 걔는 저한테 기대어 있었습니다. 수의사도 그의 말에 증언을 보태주었다. 곰이 박노건 씨를 고목이나 바위 혹은 어떤 기둥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박노건 씨에게 매달린 것 같아요. 파란 천이 흘러내리며 초점을 잃은 눈이 드러났다. 입가에서 흰 거품이 끓었다. 남자들이 곰을 끌어냈다. 노건은 바위벽에 기댄 채로 주저앉았다. 흐릿한 사람들이 소리쳤다. 괜찮아요? 숨 쉴 수 있어요? 노건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괜찮지 않았다. 정말이지 그렇지가 않았다. 호흡할 때마다 갈비뼈가 조각나듯 아팠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곰으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기사에서 읽은 기묘한 울음소리가 여전히 귓가를 채우고 있었다. 정말로 으엉 으엉 하고 우는구나. 노건은 생각했다. 정말로 울어버리듯이 우는구나. 노건 씨, 박노건 씨. 노건은 고개를 돌렸다. 우덕은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몇 해는 더 늙어버린 양 보였다. 과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해. 과장은 몇 번이나 말했다. 박노건 씨, 산에서 내려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요. 날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들 가요. 우덕은은 주장했다. 노건과 노아가 연거푸 손사래를 쳤는데도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 그의 집은 산깃을 끝자락에 있었다. 노건과 노아는 우덕은의 지푸를 따라 언덕을 올라갔다. 흰 돌벽에 노란 지붕을 올린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어린 잔디를 깐 마당에는 흔들 그네와 스프링클러, 평상이 놓여 있었다. 집의 뒤뜰은 산사면과 바로 맞닿았다. 천만다행히로 이쪽 능선까지는 불길이 오지 않아서 피해를 면했노라고 했다. 노건은 자신의 트럭에서 내려와 주위를 살폈다. 우덕은의 집은 언덕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다. 언덕 앞뒤로 보이는 것은 산과 강뿐이었다. 주위에 놓인 문명의 흔적이라고는 녹슨 가로등 하나가 전부였다. 우덕은이 노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다. 라니, 나왔어. 노건은 어깨를 움츠렸다. 우덕은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은 들은 적 있었다. 직접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심지어 우도근이 부인을 부르는 광경을 보다니, 란이라고 부르다니, 그가 누군가를 저토록 친근하게 부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곰을 부를 때만 제외하면. 저녁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라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한아름 꺼내 노건의 품에 안겨주었다. 별 구경하다가 자세요. 라는 오래전부터 노건을 알아온 사람인 양 친근한 어투로 말했다. 마당 평상이 별 구경하기 딱 좋거든요. 맥주 곁들이면 그만한 휴가도 없어요. 막상 부부는 평상 휴가에 동참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9시만 되어도 눈꺼풀이 감겨서 먼저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도구는 평상에 담요까지 깔아주었다. 조카에게나 건넬 법한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재밌게 놀고 푹 자요. 알겠죠? 마당에는 노건과 노아만 남았다.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다리를 쭉 편 채 맥주를 홀짝거렸다. 산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살갗을 서늘하게 적셨다. 부부의 말대로 마당에서 보는 별은 몹시 선명했다. 허공에 멈춘 불씨처럼 반짝거렸다. 노고는 언덕 너머에서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았다. 두 갈래로 나뉜 물길이 다시 한 길로 합쳐지는 지점까지 살폈다. 강 뒤편에 사는 부드러운 어둠에 잠겨 있었다. 노곤이 불쑥 말했다. 1000km예요. 노아가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하셨어요? 곰이 이동한 거리 말이에요. 한 번에 344km, 세 번 돌아오면 1132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도쿄까지가 그 정도 거리래요. 노아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서 말했다. 지독한 곰이네요. 노건은 동의했다. 정말이지 지독한 곰이었다. 세 번째 귀한 이후 이 독한 곰은 제법 유명해졌다. 되돌아오는 곰, 그런 유의 머릿기사와 함께 도돌이라는 이름 역시 앙증맞게 실렸다. 설악산 측은 이 사건을 일종의 기회로 삼았다. 설악산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의 시작점을 되돌아오는 곰으로 삼자 마침내 도돌이는 설악산에 방사되었다. 사무소가 곰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추적하기로 했다. 외부의 반응은 썩 괜찮았다. 이토록 강력한 의지를 가진 곰이 번번이 돌아오던 고향이라니. 한 신문 기사는 도돌이를 1983년에 죽은 곰의 환생인 양 묘사하기도 했다. 수십 년의 한이 이제야 풀렸노라고도. 노곤이 말했다. 어릴 때 제 별명이 옥녀였거든요. 노아가 그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말했다. 웃어도 돼요? 노곤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아가 웃는 사이에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13살쯤 때 이미 키가 170을 넘었어요. 그때 짝꿍이 되게 웃기던 애였거든요. 저를 맨날 옥녀라고 불렀는데 그게 못내 좋았어요. 그전엔 한 번도 별명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노고는 설악산에서 마지막으로 살던 곰의 최후에 이야기했다. 한국의 마지막 야생곰. 그가 태어나던 바로 그해 엉엉 울어버리다가 죽은 짐승. 노고는 곰이 죽은 날짜도 찾아보았다. 곰은 7월 말일 노곤이 태어나기 바로 전날에 죽었다. 그 숫자 간의 관계를 깨달은 순간 노곤의 머릿속으로 괴상한 생각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누구에게도 이것에 대해 말한 적 없었다. 가뜩이나 자신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가는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다. 노건은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나야말로 그 곰에게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번에 노아는 웃지 않았다. 노건은 말을 이었다. 그 생각은 오래도록 그를 올가맸다고.
누구나 이상한 믿음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 말로 뭉뚱그리기에는 지나치게 묵직한 믿음이었다. 자신이 그 죽음으로부터 돌아온 존재라면 왜 이토록 사람들이 어려운지 설명할 수 있을 듯했다. 사람에게 죽은 짐승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역시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바로 그런 경우는 아닐까?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에서 마음을 떼어낼 수 없었다. 꼭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요, 도돌이와 나 사이에도 무언가 이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노고는 고개를 들었다. 노아는 끌어안은 무릎에 턱을 괜 채로 잠들어 있었다. 노고는 평상에 깐 담요를 펼쳐 노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보름달이 보였다. 희고 선명한 달이었다. 두 갈래의 강 위로 두 개의 달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밤 동물의 눈동자 같았다. 노고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켰다. 양팔을 쭉 펼친 순간 그대로 멈춰 섰다. 그는 빳빳이 굳은 채로 귀를 기울였다. 눈앞으로는 밤의 어둠을 타고 흐르는 산의 능선만 보였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등 뒤 어딘가에서, 아마도 뒤뜰에서 무엇인가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곧이어 낮게 숨쉬는 소리가 울렸다. 노고는 그 숨소리를 알고 있었다. 분명히 귀에 익었다. 다시 한번 비닐이 부스럭거렸다. 얇은 막이 찢어졌다. 그것이 크르렁 거렸다. 나는 알아. 노고는 생각했다. 나는 이 소리를 알고 있어. 노고는 천천히 팔을 내렸다. 발 뒤꿈치를 들고 돌아섰다. 엷은 가로등 불빛이 집을 감싸고 있었다. 소리는 조금 더 뒤에서 가로등 너머에서 들려왔다. 노고는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을 지나서 집의 뒤쪽으로 갔다. 뒤뜰에는 지붕을 씌운 분리수거함과 차고가 있었다. 차고의 비상등은 활짝 켜져 있었다. 우도근의 지프가 환히 드러났다. 그 옆에 분리수거함을 뒤적거리는 물체 또한 선명히 보였다. 노고는 멈춰서서 그 물체를 보았다. 검고 큼직한 뒷모습. 몇 해 전보다는 살이 좀 빠진 것 같았다. 곰은 비닐봉지를 뒤지고 있었다. 검은 팔이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움켜쥐었다. 비닐들이 흔들리고 찢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노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이 메었다.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마음은 한 차례 솟구치더니 도무지 꺼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노고는 집의 그늘에 몸을 숨긴 채 곰의 움직임을 훑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 부석거리는 털이라거나 바싹 야윈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예, 노건이 말했다. 도돌아. 곰은 고개를 돌렸다. 천천히 응답하듯이. 자신이 어떻게 불리는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노건은 한 발짝 다가섰다. 다시 걸음은 더 가볍게 옮겼다. 누군가 그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계속 걸어갔을 터였다. 손은 노건을 꽉 쥐고 뒤로 당겼다. 노건은 뒤를 돌아보았다. 노아가 거기 있었다. 비상등에 빛에 새하얗게 질린 채 노건을 붙들고 속삭였다. 움직이면 안 돼요, 주사님. 움직이지 마세요. 노건도 무엇인가 말하려 했다. 괜찮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한 번 이 곰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곰은 놀랍도록 명민한 동물이라 몇 해 동안 사람을 기억한다. 그러나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곰은 구부정하게 서서 멀뚱히 그들을 보고 있었다. 흰자가 슬며시 드러난 눈은 사람의 겉보다 둥글고 검었다. 눈동자에서는 어떤 생각도 읽어낼 수 없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
그것들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감정 또한 없었다. 곰은 그와 전혀 다른 구역에,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가 자신의 이름에 반응했다니 우스운 생각이었다. 그들 간에는 무엇도 교차하는 것이 없었다. 노건은 그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노건이 속삭였다. 노아 씨, 뒤로 가요. 등 돌리지 말고 뒷걸음질로요. 노아는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은 기묘한 춤을 추듯 일정한 리듬에 따라 뒷걸음질을 쳤다. 곰은 그들을 빤히 지켜볼 뿐이었다. 자신의 트럭 옆으로 다가갔을 무렵 노건은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냈다. 그것을 차의 앞문에 대고 몇 차례 내리쳤다. 열쇠와 문이 맞부딪히며 금속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곰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팍에 모으고 있던 앞발을 바닥에 내딛더니 그대로 등을 돌려 달아났다. 산속으로, 그리하여 어둠 너머로 녹아내렸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곰이 뜯어둔 비닐들을 바라보면서 창문 안쪽에서는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독은 아니면 란이 깨어난 모양이었다. 노건은 잽싸게 몸을 돌렸다. 노아는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노건은 그의 팔을 붙들었다. 노아 씨, 여기에서 다른 거 본 거로 해요. 아무거나 좋아요. 고양이나 멧돼지, 살쾡이 뭐 그런 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곰을 봤다고는 하지 마요. 왜요? 주사님 방금 보셨잖아요. 곰이에요. 맹수라고요. 제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노건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눈 한 쌍, 그 눈길이 불에 댄 자국처럼 머릿속에 새겨졌다. 앞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몇 해 동안 그를 올가매던 감정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언어로 자리를 잡았다. 곰은 사람과 다르다. 곰은 사람이 아니다. 곰은 사람보다 나은 존재다. 앞들에서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건이 낮게 속삭였다. 노아 씨, 나는요, 늘 곰에게 산을 주고 싶었어요. 아주 통째로 줘버리고 싶어요.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고요. 그게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겠어요? 노아가 노건의 손을 붙잡아 내렸다. 그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오래전 과장이 보여주던 표정과 닮아 있었다. 노건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들은 곧 울음을 터뜨릴 듯한 눈으로 자신을 보는지. 노아가 속삭였다. 주사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산을 줄 수 있나요? 우린 애초에 산을 가진 적도 없잖아요. 다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 곰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찾아서 보호하고 같이 살려고요. 다들 그걸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노아의 어깨 너머로 우덕은이 보였다. 그는 집의 벽을 따라 돌아오더니 가로등 아래 섰다. 부스스한 머리를 정돈하며 물었다. 뭐 깨지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 있어요? 노아가 노건을 올려다 보았다. 노건도 노아를 내려다 보았다. 노아 씨, 박노건 주사가 안 무서워? 직원들의 질문이 노건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쩔 수 없었다. 노건이 말했다. 노아 씨 먼저 들어가세요. 저도 곧 갈게요. 노아가 눈을 깜빡거렸다.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리더니 이내 포기한 듯 몸을 돌렸다. 우도근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노아를 흘끗 보고서 노건에게 다가갔다. 노건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에서 이것저것 꺼내다가 열쇠를 떨어뜨렸다. 차에 부딪힌 열쇠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고. 죄송해요. 주무시는 걸 깨웠네요. 우도근은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노건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도근도 집 안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과장의 눈길이 뜯어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가 닿는 순간 노건이 입을 열었다. 과장님, 여기 족제비 같은 게 있던데요? 우덕은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족제비요? 노건은 느릿느릿 이야기했다. 열쇠를 찾다가 뒤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가가니 족제비인지 오소리인지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중이었다고. 꽤 굶주려 보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과장은 분리수거함으로 다가가 핸드폰 플래시를 켰다. 봉투를 이리저리 비춰보더니 혀를 찼다. 아이고, 이걸 하루 늦게 내놨더니 험하게도 물어뜯어 놨네. 안에 들여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건은 너덜너덜한 봉지를 들어 우덕은에게 건넸다. 옛 과장이 그것을 받으며 빙그레 웃었다. 시골은 시골이지요. 박노건도 마주 웃었다. 지금은 이 정도의 대응이야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 노건은 방으로 돌아왔다. 벽을 향해 누웠다. 그의 옆에 누운 노아가 뒤척거렸다. 그는 노건 쪽으로 몸을 돌렸다가 반대로 돌아눕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망설임이 사랑스러운 동시에 힘겹게 느껴졌다. 노건은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다. 노아가 움직임을 멈췄다. 노건은 벽에 드리워진 그늘을 물끄러미 지그시 보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등 뒤로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울렸다. 노아가 결국 피로에 항복한 모양이었다. 노건은 몸을 돌려 정면으로 누웠다. 유리창으로 스민 달빛이 천장을 부드럽게 밝혔다. 노건은 눈을 깜빡거렸다. 그는 불타는 산을 생각했다. 잿빛 산, 폐허처럼 모두 불타버린 산. 잿더미로 뒤덮여 일견 늪처럼 보이기도 하는 산이다. 곰이 그 위를 달리고 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두 발이 아니라 네 발로. 그는 산맥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빠르다. 성체로 자라난 곰들은 40에서 60km의 속력을 낸다. 그는 타고난 사냥꾼이며 끈기의 화신이다. 바삐 위치를 바꾸는 앞발과 뒷발 너머로 회색 구름이 퍼져나갈 것이다. 곰은 바위를 뛰어넘고 나무를 오르고 강을 건넌다. 어떤 방해도 없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누구도 그를 쏘지 않는다. 잠든 채로 끌려 나오지도 않는다. 그는 어디든지 원하는 만큼 간다. 산은 모두 곰의 것이다. 그는 자유롭다. 노건은 가슴에 양손을 올렸다. 마치 포로처럼.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윽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로 번져 나갔다. 설악산 야생 반달곰에 관한 내용은 경향신문 본사특별 취재반의 반달곰을 살려라 비상 3일 1983년 5월 23일 기사와 한겨레 남종영 기자의 토종 반달곰 씨말린 감자폭탄 먹일래 2013년 1월 4일 기사 등을 참고했습니다. 되돌아오는 곰 잘 감상하셨나요? 이어서 함윤희 작가의 당선 소감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4살의 나는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로 했다. 하나의 몸으로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았기 때문이다. 올해 나는 아주 많은 실패를 했다. 하루는 자리에 앉아서 1년간 맞닥뜨린 실패의 목록을 적어보았다. 다 적고 나니 그것들이 무척 소중하게 여겨졌다. 여러 개의 삶을 스치기라도 하려면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쳐야 한다. 그 사실을 나날이 깨닫고 있다. 이 소설을 쓰는 동안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에 답해준 은정과 슬기, 윤화, 보람, 양우성님과 용춘란님께 감사드린다. 고마운 사람들이야 끝없이 많다. 언제나 그렇다.
그곳에서 제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들, 그 사람들이 건네준 선의 혹은 먹을거리 덕분에 무사히 살아올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글을 제쳐두고 내 글을 먼저 읽어주던 세윤, 그리고 몇 년 내지 지치는 기색 없이 나의 글들을 살펴준 정서영 작가에게는 어떻게 해야 이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래전 나는 서우필 선생님에게 말했다. 고작 한 명분의 삶에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아서 무서우니 다른 이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관두고 싶어요. 선생님은 내 말을 듣고 조금 울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어느 소설을 인용한 반장짜리 글을 가져와 반 아이들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그 글을 모두 옮기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지 않다. 어쨌거나 그 글자들이 나를 녹여주었다. 글자들은 언제나 그랬다.